송지우는 침실 문 앞에 서서 남편이 기계적으로 셔츠를 캐리어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출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셔츠는 하나하나 반듯하게 접혀 들어갔다. 대부분의 가정이 함께 주말 계획을 세우는 5월 초의 따뜻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준 씨, 그녀는 나지막이 불렀지만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짐을 쌌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어떤 말보다 더 아픈 무관심이 배어 있었다. 지우야, 우린 이미 다 얘기했잖아. 그가 어깨너머로 툭 던졌다. 소란 피우지 마. 난 결정했어. 얘기했다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설주에 기댔다. 당신은 어제 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통보했을 뿐이에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서준 씨. 그제야 그가 돌아섰다. 박서준, 36세. 작은 건설 회사의 대표. 반듯한 이목구비와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지금 그 눈빛은 유난히 더 얼음장 같았다. 좋아,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는 캐리어를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최수연 씨는 대단한 여자야. 그녀에겐 인맥과 자본, 그리고 기회가 있어? 그녀는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형 계약을 따내는데 도움을 줄 거야. 그녀의 고객들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세계에 드나드는 사람이야. 알겠어? 이건 내게 온 기회야. 송지우는 속이 쓰라린 고통으로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최수연. 지난 3개월 동안 익히 들어온 이름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에스테틱 체인 대표. 40살의 이혼녀. 막대한 재산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여자라는 평판을 가진 여자. 그럼 나는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민준이는요? 당신 아들, 이제 10살이에요. 민준이는 당신하고 지내. 내가 양육비는 줄 테니까. 그는 마치 가구를 나누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법대로 전부. 깨끗하게. 무슨 법대로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모든 걸 통제했잖아요. 박서준은 비웃었다. 그 비웃음에는 너무나 큰 오만함이 담겨 있어. 지우는 따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다. 바로 그거야. 지우야. 난 모든 걸 계획했어.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 명의로 해뒀고 사업. 내가 혼자 일군 거야? 당신은 거기에 참여한 적 없어. 당신은 아이나 돌보던 가정주부였잖아. 법정 양육비 계산해서 받고 어디 저렴한 원룸이나 구해서 살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에게서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12년 전 사랑을 맹세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말하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수연 씨가 기다리고 있어? 양평에 있는 고급 빌라에서. 한 달 뒤에는 싱가포르로 갈 거야. 거기 봐둔 빌라가 있거든. 지우야, 오해하지 마.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단지 나도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뿐이야. 송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의식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조금씩 정보를 모으고 이혜진 변호사와 상담하고 몰래 남편의 서류를 뒤지며 키워온 것이었다. 서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있다가요. 그는 이미 캐리어를 들고 문으로 향하다가 멈칫했다. 뭐라고? 마지막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고요. 지우가 반복했다. 정 원한다면 내일 영원히 떠나요. 하지만 오늘은 사람답게 작별 저녁 식사라도 해요. 우리 12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서준 씨,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지만 이내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그의 눈에 스치는 우월감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너졌다고, 동정을 구걸한다고,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을 설득해보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좋아. 박서준은 캐리어를 벽에 기대어 놓으며 동의했다. 하룻밤만이야. 내일 아침엔 떠날 거고 눈물 같은 건 없는 거다. 약속하지? 약속해요.
송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상한 미소였다. 박서준이 조금만 더 주에 깊었다면 그 미소에서 무언가 불안한 낌새를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명에 순응하는 순종적인 아내만을 보았을 뿐이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요. 그녀가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갈비찜으로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뒀던 와인도 딸게요. 이게 바로 그 특별한 날인가 보군. 안 그래? 그가 비꼬듯 말했지만 그녀의 순순한 태도가 마음에 드는 기색이 역력했다. 좋아. 샤워하고 올게. 수연 씨한테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간다고 해야겠어. 송지우는 침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았다. 냉장고를 열어 고기와 채소, 양념을 꺼내고 오븐을 예열했다.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수백 번도 더 만들어 본 요리였지만 지금 그녀는 단순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들 놓고 있었다. 박서준이 샤워하는 동안 송지우는 재빨리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금고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다. 비밀번호는 그가 숫자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며 오래전에 알아두었다. 사본은 이미 일주일 전에 만들어 이혜진 변호사에게 넘겼다.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다. 박서준이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느긋해 보였고 심지어 만족스러워 보였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금연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30분 뒤면 저녁 식사 준비돼요. 송지우가 소스를 저으며 알렸다. 거실에서 먹을까요? 아니, 그냥 여기서 먹자. 그가 대답했다. 집밥처럼 편하게. 송지우는 속으로 웃었다. 잘 됐다. 그녀는 바로 주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가 더 편할 터였다. 민준이는 외할머니 댁에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이가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어제 저녁에 미리 어머니 댁에 데려다 놓았다. 아이는 곧 있을 이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박서준이 베란다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송지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접시를 그의 앞에 놓아주고 찬장에서 비싼 레드와인 한 병을 꺼냈다. 2년 전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 그녀가 잔에 와인을 따르자 그가 물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송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얻기를 바라며. 그는 그 말의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와 잔을 부딪힌 뒤 깊이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은 떫으면서도 풍부한 맛이 났다. 그는 맛을 음미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와인이군. 진작 딸 걸 그랬어. 네, 아쉽네요. 그녀도 동의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녀의 잔은 거의 그대로였다. 반면 박서준은 즐겁게 와인을 마셨다. 식사를 하는 동안 송지우는 그가 점점 더 긴장을 풀도록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그의 계획, 사업, 그리고 최수연에 대해 물었다. 그는 관심에 우쭐해져 튤립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는 어떻게 그녀를 법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산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결혼 전에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해뒀는지 떠벌렸다. 사실 그 아파트의 계약금은 그녀의 어머니가 보태준 돈이었는데도 말이다. 봐, 지우야. 사업에서는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봐야 해. 3번째 잔을 따르며 그가 말했다. 뺨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난 항상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어. 우리가 결혼할 때조차도 혹시 뭔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보호 장치가 필요했어? 나로부터의 보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 당신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그가 손을 휘저었다.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법원은 항상 여자 편이고 남자들은 모든 걸 잃지. 그래서 난 미리 대비해 둔 거야? 송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모든 말을 기억 속에 새겼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녹음 앱은 작동 중이었다. 그들이 식탁에 앉기 전부터 켜놓았다. 돈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입이 줄었다고. 그가 피식 웃었다. 그 소리에는 깊은 냉소가 담겨 있었다. 그건 당신이 쓸데없는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지. 사실 회사는 흑자야. 아주 큰 흑자. 난 계좌가 3개야. 공식적인 거 2개. 그리고 싱가포르에 하나. 주된 자금은 그쪽으로 빼돌리고 있어.
수연 씨한테 배웠지? 그 여자도 사업 자금의 절반은 역외 계좌에 넣어두거든. 똑똑하네요. 송지우가 그에게 와인을 더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런 면에서 나보다 똑똑했죠. 그럼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취해가고 있었다. 당신이 좋은 엄마라는 건 부정하지 않아, 지우야. 하지만 사업에 관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당신 몫은 최소한이 될 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아이 양육비, 그게 전부야. 그녀는 들으며 미소 지었다. 속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송지우는 서랍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다. 서준 씨, 우리 이혼은 세련되게 처리해요. 그녀가 제안했다. 사실 당신 애인 있는 거 안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혼은 피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고 준비도 했어요. 여기 서류가 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거예요. 우리 이거 서명하고 내일 불필요한 절차 없이 당신이 떠날 수 있게 해요. 그는 아내의 통찰력에 놀랐지만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내용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작은 글씨로 가득했다. 박서준은 취해 있었고 오만했으며 부주의했다. 그는 거기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표준적인 문구들을 보았다. 그는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가 서명하는 것이 모든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서라는 것을, 아내의 가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파트가 장모님의 돈을 포함한 공동자금으로 구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상 그것은 혼인재산계약서였다. 펜 줘. 그가 중얼거렸다. 송지우가 펜을 건넸다. 그는 세 장의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다시 폴더에 넣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서 누워야겠어. 머리가 어지럽네. 와인이 독했나 봐. 거실 소파에 누워요. 지우가 제안했다. 내가 자리 봐줄게요. 그녀는 베개와 담요를 가져왔다. 박서준은 소파에 몸을 뻗고 눈을 감았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며 고른 숨을 내쉬었다. 송지우는 그의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이제는 그들을 쓸모없는 물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내버리려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잘 자요. 서준 씨,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이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거실 불을 끈 뒤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개인 노트북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에 알아두었다. 그의 이메일을 열어 사업 파트너, 은행, 국세청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아 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몇 달에 걸쳐 복사해둔 서류들, 오늘 저녁 식사의 녹음 파일, 그리고 박서준과 최수연이 어떻게 송지우를 아파트에서 쫓아낼지 의논하는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전송. 그녀가 일을 마쳤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송지우는 노트북을 닫아 제자리에 두고 욕실로 가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33살이었다. 그중 12년을 가족과 남편, 아들에게 바쳤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배신과 냉혹한 계산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반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공격은 정확할 것이다. 송지우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내일 아침은 흥미진진할 것이다. 송지우는 창밖이 겨우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일찍 잠에서 깼다. 토요일 오전 6시. 박서준은 아직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술과 피로가 그를 깊은 잠에 빠뜨린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평범한 청바지와 밝은 블라우스를 입었다. 화장도,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단정하고 침착해 보여야 했다. 주방에서 송지우는 진한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밤사이 온 메일 답장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녀의 변호사인 이혜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우 씨, 서류 전부 받았어요. 녹음 파일은 폭탄급이네요. 서명받은 합의서도 아주 좋아요. 약속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요. 힘내요. 송지우는 숨을 내쉬었다.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다음 메일을 열었다. 박서준의 전 동업자인 김태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남편은 3년 전 그와 아주 지저분하게 헤어졌다. 박서준이 당시 큰 계약을 혼자 가로채고 김태우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송지우 선생님,
정보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서류가 아주 흥미롭군요. 국세청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와 박서준 사이에는 오래된 빚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가 갚을 차례가 되었군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김태우는 이 순간을 몇 년 동안 기다려왔다. 이제 그에게 무기가 생긴 것이다. 세 번째 메일은 박서준의 주거래 은행인 수도 신용은행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박서준의 회사인 주 건설기술의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접수되어 내부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식적인 통지였다. 송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7시 30분쯤 거실에서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준이 깨어나고 있었다. 송지우는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젠장,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가 신음했다. 어제 대체 무슨 와인을 딴 거야? 좋은 와인이었어요. 송지우가 커피를 건네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마셨을 뿐이죠. 그는 컵을 받아 몇 모금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슬슬 준비해야겠군. 수연 씨가 점심때까지 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지우가 말했다. 아침 식사라도 하고 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치즈 오믈렛 만들었어요. 박서준은 의아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우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너무 침착해. 제가 어때야 하는데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떠나고 나는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아침이라도 소란 없이 보내요. 그는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숙취가 그를 덮쳤다. 머리는 아팠고 배는 고팠다. 그는 욕실로 가서 세수하고 이를 닦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주방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다. 송지우는 곁눈질로 그를 살폈다. 박서준은 음식에 집중하느라 그녀가 간간히 시계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9시 15분 전, 서준 씨, 그가 식사를 마쳤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서류에 확인할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서명한 거 다시 한번 봐줄 수 있어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지우야, 어제 다 읽었어. 그냥 표준적인 이혼 조건이더만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그냥 한번 훑어보기라도 해요. 그녀는 폴더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당신은 법률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박서준은 마지못해 폴더를 열고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그는 문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지우야, 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잖아. 이건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한다는 합의서잖아. 여기 내가 당신의 가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아파트가 공동자금으로 구입되었다고 인정한다고 쓰여 있어. 당신이 어제 전부 서명했어요. 송지우가 침착하게 상기시켰다. 맨정신에 확실한 의지로요. 무슨 맨정신? 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난 취했었어. 내가 날 취하게 만든 거야. 아무도 당신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반박했다. 당신 스스로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셨고 서류에도 자발적으로 서명했죠. 박서준은 서류를 움켜쥐고 찢기 시작했다. 송지우는 무심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찢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사본이니까. 원본은 오늘 아침에 퀵으로 보냈어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죠? 필적 감정이라도 해보시든가. 그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나와 내 아들을 지킨 것뿐이에요. 송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했겠죠. 착각이었네요. 그는 갇힌 짐승처럼 주방을 서성였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냈다. 내 변호사한테 전화하겠어? 이 합의 무효로 만들 거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전화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 전에 들어볼 게 좀 있어요. 송지우는 자기 휴대폰을 들어 오디오 파일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어젯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약간 취했지만 명확한 박서준의 목소리였다. 난 계좌가 3개야. 공식적인 거 2개. 그리고 싱가포르에 하나. 주된 자금은 그쪽으로 빼돌리고 있어. 수연 씨한테 배웠지?
그 여자도 사업 자금의 절반은 역외 계좌에 넣어두거든. 난 항상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어. 우리가 결혼할 때조차도 혹시 뭔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보호 장치가 필요했어? 사실 회사는 흑자야. 아주 큰 흑자. 박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송지우는 녹음을 껐다. 어젯밤 저녁 식사 녹음 파일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의 고백이 1시간 반 동안 담겨 있죠. 숨겨둔 계좌, 회사 자금 횡령 방법, 세금 탈루에 대한 모든 것이요.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넌 날 녹음할 권리가 없었어. 그가 헐떡였다. 있었어요.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내 권익을 지킬 권리도 있죠.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자는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이 녹음 파일 사본과 당신 금고에 있던 서류들을 몇몇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냈어요. 무슨 이해관계자? 그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전 동업자인 김태우 씨 기억하죠? 3년 전에 당신이 배신했던 그 사람. 당신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아주 기뻐하더군요. 김태우가 그 박서준은 식탁을 붙잡았다. 지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라. 그리고 수도 신용은행에도 사본을 보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금융감독팀 담당자에게요. 그들이 당신 회사 거래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아마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박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내가 날 망쳤어. 그가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송지우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부자 애인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버릴 수 있었죠?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우리를 빈곤 속에 버려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난 12년 동안 당신에게 충실했어요. 박서준 씨, 당신 아들을 낳아주고 당신의 가정을 돌보고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내쫓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건가요? 그는 바닥만 응시한 채 말이 없었다. 어젯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했죠. 지우가 말을 이었다. 그거 알아요. 나도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아들이 아버지의 이기심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할 권리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집요하게. 송지우는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오전 9시였다. 당신한테 온 손님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문 열어줄까요? 박서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가 문을 활짝 열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서류 폴더를 낀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법원 집행관 복장의 남성, 그리고 은행 신분증을 든 또 다른 남자였다. 송지우 선생님 되십니까? 여성이 물었다. 네, 제가 송지우입니다. 이혜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은행과 법원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오전 9시에 뵙기로 약속했었죠. 들어오세요. 송지우가 문을 더 활짝 열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박서준은 핏기 없는 얼굴과 생기 없는 눈으로 주방에 앉아 있었다. 박서준 씨, 은행에서 온 안경 쓴 젊은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수도 신용은행 보안팀의 정시우라고 합니다. 귀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박서준이 힘없이 물었다. 저희는 건설기술의 금융거래에서 위법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시우가 태블릿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미신고 계좌,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 탈세를 위한 소득 은폐. 저희는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박서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저희는 귀하께서 직접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우가 침착하게 지적했다. 문서 증거도 있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이 이혜진 변호사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송지우 선생님, 여기 어젯밤 남편분께서 서명하신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가리켰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박서준 씨는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 시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가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법원을 통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 취해서 서명했어. 박서준이 소리쳤다. 이건 무효야.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서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이혜진 변호사가 반박했다. 아무도 박서준 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았고 서명할 때 손을 잡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코수영 길은 나이든 집행관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다. 게다가 그가 덧붙였다. 재산 분할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아파트 및 사업체 지분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졌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무슨 압류? 박서준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들 그럴 권리 없어. 있습니다. 집행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압류 조치입니다. 박서준이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송지우가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최수연 씨한테. 그 여자가 당신을 받아줄 것 같아요. 비켜.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여자한테 전화해요. 송지우는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어서 전화해봐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고 당신 계좌가 동결될 수 있고 당신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해봐요. 그 여자가 얼마나 빨리 당신을 버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박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고 최수연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서야 받았다. 서준 씨, 어디야? 1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연 씨, 나 문제가 생겼어. 그가 입을 열었다. 심각한 문제야. 지우가 함정을 팠어. 우리 대화를 녹음하고 서류들을 은행이랑 국세청에 보냈어. 지금 여기 법원 집행관이랑 은행 사람이 와 있어. 조산이 위법인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준 씨, 마침내 최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엮일 수 없어. 나에겐 평판과 사업이 중요해. 그러면 안 돼. 수연 씨, 잠깐만. 그가 애원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우리가 뭘 계획했는데. 그녀가 말을 잘랐다. 그건 당신 혼자 계획한 거겠지? 나는 그저. 서준 씨, 미안하지만 난 내 자신을 생각해야겠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송지우는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제 그가 캐리어를 싸던 그 자신감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그 여자가 당신을 버렸네요. 지우가 말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던 진정한 사랑인가 보죠.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다. 뭘 원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정혜이 송지우가 대답했다. 내 아들이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길 원해요. 우리에게 머물 곳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길 원해요. 이혜진 변호사가 식탁으로 다가왔다. 박서준 씨, 건설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녀가 제안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법정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숨겨진 계좌, 탈세 수법, 그 외 모든 것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둘째, 재산 분할 합의를 인정하고 송지우 선생님께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우리가 합의할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은행 및 국세청과의 문제를 되도록 조용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날 협박하는 거군. 박서준이 힘없이 말했다.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정정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송지우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동정심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계획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만족감뿐이었다. 마침내 박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좋아, 그가 숨을 내쉬었다. 재산 분할에 동의하겠어. 다만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해줘.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계좌와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물론 송지우 선생님과의 합의 조건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그는 패배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송지우가 일어섰다. 그럼 가서 당신 짐을 챙길게요. 어제 캐리어를 다 못 샀잖아요. 그녀는 주방을 나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서 그의 캐리어를 꺼내 셔츠, 바지, 신발을 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서준은 이미 이혜진 변호사와 집행관의 감독 아래 새로운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은행 직원은 태블릿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여기 당신 짐이에요. 송지우가 문 옆에 캐리어를 놓았다. 가도 돼요. 박서준은 일어나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 변했어. 지우야, 그가 말했다. 아주 독해졌어. 아니요, 그녀가 반박했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 편리한 사람이기를 그만둔 것뿐이에요. 당신에게는 그게 그거겠지만 그는 캐리어를 들고 출구로 향했다. 문턱에서 그는 돌아섰다. 그럼 난 어디서 살지? 몰라요. 송지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 그의 뒤로 닫혔고 송지우는 아주 오랜만에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혜진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주 의연하게 잘 버텼어요. 고맙습니다. 송지우는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두가 떠난 후 그녀는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어제 박서준이 잠들었던 소파에 앉았다. 그제야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운명적인 아침으로부터 2주가 흘렀다. 그 2주 동안 박서준의 인생은 바람 앞에 카드집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는 예전에 같이 일하다 헤어진 강민호라는 친구의 낡은 빌라 방 한 칸을 얻어 지냈다. 강민호 역시 이혼하고 도시 외곽의 낡은 투룸 빌라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다. 방은 아주 작았고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의자,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공업지대와 잿빛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토요일 저녁, 박서준은 그 침대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이후 모든 것이 산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월요일에는 동업자 중 한 명인 오진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박 대표, 만나야겠네. 급하게. 그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진석 외에도 다른 공동대표인 유상훈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정년이 가까운 회계 담당 윤희수 부장도 함께였다. 앉아 오진석이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박서준은 교장실에 불려온 학생처럼 자리에 앉았다. 자네의 재정활동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네. 유상훈이 서류 폴더를 열며 말을 시작했다. 자네가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싱가포르의 비밀 계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동업자들과 수익을 나누지 않기 위해 이익을 축소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전부 모함입니다. 박서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우리에겐 자네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어. 오진석이 녹음기를 켰다. 스피커에서 그 끔찍했던 저녁 식사 때의 박서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네 전처가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와 이 자료를 공유해 줬더군. 박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송지우는 녹음 파일을 은행과 김태우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낼 수 있는 모든 곳에 보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걸색 유상훈이 말을 이었다. 자네를 회사에서 제명하고 자네 지분을 회수하고 횡령한 자금을 배상하게 하는 안건을 상정할 거야. 당신들이 날 그냥 이렇게 내쫓을 순 없어. 박서준이 벌떡 일어섰다. 내 지분이 40%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희수 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상법 제247조의 2. 주주의 제명.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주주는 제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위반 이상이죠. 박 대표, 일주일 주겠네? 자발적으로 주주 명단에서 빠지게 오진석이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거고 모든 게 공개될 거야. 은행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지금 그건 원치 않을 텐데. 박서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그가 8년간 일군 회사가 소나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화요일에는 은행으로부터 공식 통지서가 도착했다. 수도 신용은행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쭉 건설기술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회사가 하청업체와 고객에 대한 현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벌금과 계약 파기로 이어질 것이었다. 수요일에는 김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통화는 짧았다. 안녕, 박서준. 나 기억하나? 3년 전에 날 빈털터리로 만들었지?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쓴 수법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어. 조사받을 준비나 해봐. 그리고 널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어. 내가 가로챈 그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3년치 이자까지 쳐서 금액이 꽤 클걸 행운을 빌지. 뚜. 박서준은 친구의 방에 앉아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송지우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녀는 개인적, 재정적, 법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했다. 그에게는 방어할 시간도 자원도 없었다. 목요일에는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명세서, 해명을 요구했다. 박서준은 무언가 말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조사관들은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그의 자백 녹음 파일이 있었다. 송지우가 그의 금고에서 복사한 서류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엄격한 인상의 수석조사관이 통보했다. 기간은 2개월입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를 조사할 겁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그리고 유능한 세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잠정 추징세액만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 박서준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개인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집세, 변호사 비용, 동업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싱가포르 계좌는 동결되었다. 은행은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박서준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해명할 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 송지우의 변호사인 이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준 씨, 재산 분할 서류에 서명하시러 공증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늦지 마세요. 안 가? 그가 쏘아붙였다. 지우한테 줄 돈 없어? 그럼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이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거기서는 강제 집행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소송 비용과 여론의 주목은 덤이고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서명했다. 아파트 절반의 소유권을 송지우에게 양도하고 12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녀의 가계 기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매달 민준이의 양육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송지우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흰색 블라우스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가정주부가 아니라 비즈니스우먼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안경 쓴 엄격한 인상의 공증인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합의서 조항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서류에 서명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송지우는 일어나 자기 몫의 서류를 챙겨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서준 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우리도 사람답게 헤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전쟁을 택했고 결국 전쟁을 겪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를 공증 사무실 복도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이제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박서준은 남의 집 침대에 누워 자신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 추락이 시작되었을까? 최수연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내와 동업자들 몰래 돈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은 화면을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서준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파이낸스 개런트 신용정보회사의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수도 신용은행에 사업개발 자금 대출금을 연체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언제쯤 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대출. 1년 전 회사 확장을 위해 받았던 돈이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렸다. 계좌가 동결된 후 상환이 중단되었다. 지금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문제가 좀 있어서. 귀하의 문제는 저희 관심사가 아닙니다. 황인철이 말을 잘랐다. 저희는 채무 회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0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및 재산 압류에 착수할 겁니다. 무슨 재산? 박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건 저희가 확인해보죠요. 황인철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집주인인 강민호가 들어왔다. 수치 적은 머리에 늘 피곤한 얼굴을 한작은 남자였다. 서준아, 저기, 미안한데 그가 머뭇거렸다. 이번 달 방세 좀 내야 해서. 50만 원, 나도 돈이 쪼들려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알지. 알아.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보내줄게. 그래. 강민호는 나가려다 멈춰섰다.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무슨 일 있어? 모든 일이 있었어. 민호야. 박서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부 다 기혼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난 내가 모든 걸 계산했다고 생각했어? 지우가 나한테 의존적이고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근데 내가 틀렸어. 그녀는 나보다 강했어. 여자들은 보기보다 항상 더 강하고 교활해. 강민호가 철학적인 투로 말했다. 내 전처도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혼할 때 되니까 탱크로 변하더라. 아파트, 차, 월급 절반 다 뺏어갔어.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빌라 살이하고 있잖아. 그 여자한테 화나지 않아? 강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 1년은 화났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 여자가 옳았다는 걸. 난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집에 돈도 안 갖다 줬어.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 내가 떠났을 때 왜 그 여자가 빈털터리로 남아야 해? 내 잘못이지.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박서준은 홀로 남았다. 내 잘못이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송지우를 떠올렸다. 그들이 막 결혼했을 때의 그녀는 어땠는가? 명랑하고 사랑스러웠으며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그를 어떻게 지지했는가?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잠도 못 자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요리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신이 버는 돈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단지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기여는 미미하다고 여겼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박서준은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섰다. 최수연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2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받았다. 박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 수연 씨,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조사해. 비대. 동업자들은 날 회사에서 쫓아내고 있어. 혹시 당신이. 서준 씨. 그만해. 그녀가 말을 끊었다.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 문제에 휘말릴 생각 없어. 하지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우리 함께 할 거라고. 그녀가 웃었다. 짧고 경멸적인 웃음이었다. 사랑. 서준 씨. 정말 그렇게 순진해? 당신은 잘 나갈 때나 내게 흥미로운 사람이었어. 성공한 사업가, 유망한 파트너.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법적인 문제, 빚, 망가진 평판. 난 짐 덩어리는 필요 없어. 그럼 넌 날 그냥 이용한 거였군. 박서준이 속삭였다. 우린 서로를 이용한 거지. 최수연이 정정했다. 피해자인 척하지 마에. 당신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잡으려고 아내와 자식을 버렸잖아. 난 그 기회를 제안했고 당신은 동의했지? 단지 당신 아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일 거라고 계산하지 못했을 뿐이야. 수연아, 나한테 더는 전화하지 마. 그녀가 말을 잘랐다. 나한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새로운 파트너들도. 당신은 과거야. 잘 있어? 뚜뚜뚜. 다시 한번 끊어진 전화. 박서준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속에서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되었다. 사업도, 돈도, 집도, 애인도, 친구도 없이 동업자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아들 민준이뿐이었다. 하지만 이혼 후 송지우는 그와 아이의 만남을 제한했다.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빠가 가족을 떠나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일요일,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준이는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다. 박서준은 아들과 대화하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지만 아이는 단답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분명히 자리를 뜨고 싶어 했다. 민준아, 아빠한테 화났니? 박서준이 벤치에 나란히 앉으며 물었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울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밤에요. 엄마는 제가 자는 줄 알았지만 전 들었어요. 왜 엄마를 슬프게 했어요, 아빠? 그건 복잡해, 민준아. 어른들의 관계는 복잡하단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한테 가려고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야, 아들. 넌 아빠한테 필요해. 박서준은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몸을 피했다. 그럼 왜 떠났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박서준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족 대신 돈과 지위를 택했다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바보였다고? 송지우가 그들에게 다가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시간 다 됐어요. 서준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린 가봐야 해요. 지우야, 잠깐만. 그가 일어섰다. 다음 주에 민준이 볼 수 있을까? 주말에 우리 집으로 데려가도 될까? 우리 집. 그녀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당신 남의 집방 한 칸 얻어 살잖아요.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침대조차 없는 곳에요. 아니요. 서준 씨, 당신이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민준이는 내 입회하에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다. 박서준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끼며 담내로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 만남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는 송지우가 모든 면에서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에게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정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박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5월임에도 불구하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날씨는 흐리고 쌀쌀했다. 그는 잿빛 건물들, 멀리 보이는 공업지대, 우산을 쓴 드문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어제 그는 택시 기사로 일을 시작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차는 집행관에게 압류당했고 택시 회사에서 차를 빌렸다. 그는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일은 힘들었다. 하루 12시간씩,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은 다양했다. 예의 바른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후한 사람도, 인색한 사람도 있었다. 그는 그들을 도시 곳곳으로 태워다주며 그들의 대화와 문제를 들었고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 함정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송지우는 그저 그의 무기를 그에게 되돌려 썼을 뿐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서준은 화면을 보았다. 이혜진 변호사였다. 네, 그가 지친 목소리로 받았다. 박서준 씨, 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국세청에서 예비조사를 마쳤습니다. 체납세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가산세와 벌금을 더하면 2억 원이 추가됩니다. 총 6억 2천만 원입니다. 3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시작될 겁니다. 6억 원. 그에게는 그 금액의 10분의 1도 없었다. 전 낼 수 없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럼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혜진이 대답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도 없어요.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그녀가 조언했다. 거기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줄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파산. 그 단어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의 끝. 그는 누워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한편 도시 중심부의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아파트에서 송지우는 잠자리에 드는 민준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졸린 듯 미소를 지으며 곰 인형을 껴안았다. 엄마, 우리 이제 항상 같이 사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항상. 아들 송지우가 아들에게 뽀뽀하며 대답했다. 항상. 그녀는 아이 방에서 나와 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재정 상태를 정리한 표가 있었다. 박서준에게서 온 보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아파트 지분은 그녀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저 안도감과 이상한 공허함뿐이었다. 송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도시는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의 전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자초한 삶을.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6월은 도시의 따뜻한 날과 밝은 햇살을 가져왔다. 하지만 박서준에게 이런 날씨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창밖의 여름 하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잿빛이고 암울했다. 그는 하루 14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며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애썼다. 아침 6시에 나가 자정이 넘어 친구의 방으로 돌아왔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하루 5시간을 자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차 렌트비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절반은 방세, 식비, 민준이 양육비로 나갔다. 자신을 위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박서준은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다.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생겼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나이인 36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지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오늘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박서준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가는 내내 전화로 계약, 수십억 원짜리 거래, 두바이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서준은 씁쓸함을 느끼며 그 말을 들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자신도 저렇게 성공하고 자신감 넘치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젊은 남자가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던졌다. 박서준은 사무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손님은 운전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카드로 결제한 뒤 차에서 뛰쳐나갔다. 박서준은 그의 뒷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1년 전의 자신이라면 젊은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자신도 택시기사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휴대폰에서 새로운 콜 알림이 울렸다. 주소는 고급 주택과 타운하우스가 즐비한 도시의 부촌이었다. 박서준은 콜을 수락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차가 막히는 동안 그는 최근 전 동업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일주일 전 오진석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그들은 외곽의 작은 카페,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났다. 오진석은 잘 그을린 피부에 비싼 정장, 손목에는 새 시계를 차고 있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박 대표, 자네의 회사 지분 정리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네. 그가 서론 없이 말을 시작했다. 자네 지분은 우리가 매입했어. 자네가 저지른 위법 행위와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감안하면 금액은 상징적인 수준인 3천만 원이네.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던 사업에 대한 대가가 3천만 원이 이건 강도짓이야. 박서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의지. 오진석이 반박했다. 자네는 3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훔쳤어.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이익을 축소 신고했지. 우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자네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운이 좋았다고. 박서준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난 10억이 넘는 빚이 있어? 국세청에서 6억, 은행에서 3억, 김태호는 2억 원 소송을 걸었다고. 그런데 운이 좋다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오진석이 커피를 다 마시며 조언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소송에 휘말릴 거야. 특경법상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형사처벌. 박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액의 세금 탈루. 최대 3년 징역. 오진석은 일어나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다. 생각해봐, 박 대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는 전 동업자를 멍하니 앉아있는 채로 두고 떠났다. 지금 도시를 운전하며 박서준은 여전히 그 정보를 곱씹고 있었다. 형사처벌, 감옥. 그것은 그의 최악의 악몽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지정된 주소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 너머의 큰 저택, 잘 가꾸어진 정원, 문 앞에 주차된 고급 차들. 그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아한 여름 원피스에 큰 선글라스를 쓴 40대 여성이 나왔다. 박서준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운전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뒷좌석에 앉았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신의 에스테틱 중 한 곳의 주소를 말했다. 박서준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처음 5분 동안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며 화장품 공급, 직원 근무 일정,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다 전화를 끊고 갑자기 백미러로 운전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박서준 씨,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는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래, 수연 씨 나야.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멸, 혹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박서준은 분간할 수 없었다. 이제 택시 기사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보는 대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서준은 운전대를 꽉 쥐고 도로에 집중했다. 최수연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는 그 시선을 뒤통수로 느꼈다. 어떻게 지내?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거짓 동정이 섞여 있었다. 아주 잘 지내.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방 한 칸에서 살고 온갖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어. 정말 끝내주지. 서준 씨, 비꼬지 마.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갑자기 내 안부가 왜 궁금해졌는데 그는 신호 대기 중에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2달 전에 내 문제가 알려지자마자 날 버렸잖아. 내가 짐덩어리라고 했지? 기억나. 최수연은 시선을 피했다. 난 현실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야. 곤란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어. 이건 비즈니스야. 서준 씨,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그가 되뇌며 웃었다. 넌 내 가족을 파괴했어? 난 널 위해 아내와 아들을 버렸고 모든 걸 잃었어. 그런데 너한텐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일이라고? 내가 이혼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잖아. 최수연이 차갑게 반박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한 거야?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내 인맥을 이용하고 싶었지? 난 기회를 제안했고 당신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 당신 아내가 더 똑똑했던 거지? 그래, 더 똑똑했지. 박서준이 동의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았다. 송지우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어. 내 자백을 녹음하고 증거를 모으고 함정을 팠지. 그리고 난 바보같이 걸려들었고. 강한 여자야, 최수연이 말했다. 내가 좀 알아봤어. 12년 동안 가정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살림만 했지? 그런데 당신이 배신했다는 걸 깨닫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를 찾아 계획을 세웠어. 그런 여자들은 위험해. 오랫동안 참지만 한번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확실하게 공격하거든. 박서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 마지막 밤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송지우를 떠올렸다. 그녀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그를 가지고 놀았고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최수연이 갑자기 물었다. 만나는 사람? 그가 비웃었다. 남자를 말하는 거야? 여자를 말하는 거야? 바보같이 굴지 마. 연애 생활에 대해 묻는 거야? 무슨 연애 생활? 수연 씨,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난 빚 갚으려고 하루 14시간씩 일해. 방 한 칸에서 살고 있고 내 아들은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거의 말도 안 해. 국세청 조사에, 형사처벌 위협에, 동업자들은 등 돌렸어. 대체 무슨 놈의 연애 생활이겠어? 최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일이 그렇게 돼서 유감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니, 내가 유감이지. 박서준이 반박했다. 넌 아무렇지도 않잖아. 벌써 새로운 사람 찾았지? 분명 그럴 거야.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다. 응, 찾았어. 피트니스 클럽 체인 대표인데 유망한 사람이야. 우린 공통 관심사도 많고 사업 발전 계획도 있어. 축하해. 박서준이 건조하게 내뱉었다. 그 사람은 나처럼 실패자가 아니길 바라지. 서준 씨,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야.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좌석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그저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야. 많은 실수를. 그중 가장 큰 실수는 당신 아내를 과소평가한 것이고 현명한 조언 고맙군. 그는 그녀의 에스테틱이 있는 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다 왔어. 차가 입구에 멈췄다. 최수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문을 열었지만 내리기 전에 돌아보았다. 서준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필요 없어. 그가 말을 끊었다.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수연 씨, 당신의 그 새로운 유망한 남자한테 나가 행복하게 잘 살아. 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할 테니까. 그녀는 차에서 내려 문을 쾅 닫았다. 박서준은 그녀가 에스테틱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당당한 자세, 비싼 원피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 사람을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여자. 그는 차를 돌려 다시 길을 나섰다. 새로운 콜을 받고 승객들을 태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어느 순간 길가 식당에 들러 떡볶이와 어묵으로 간단히 요기했다.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맛없는 음식을 씹으며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생각했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서준은 보지도 않고 받았다. 박서준 씨 되십니까? 엄격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듣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심은경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세무서로 출두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지난 3년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내일은 안 됩니다. 저 일해야 해요. 박서준이 반박하려 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심은경이 말을 잘랐다. 자발적으로 출두하지 않으시면 법원을 통해 강제 소환할 것이고, 그러면 결과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늦지 마십시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쳤다. 내일 오전 10시. 그것은 오전 콜을 놓치고 돈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정이 넘어 친구의 방으로 돌아왔다. 강민호는 주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 토크쇼를 보고 있었다. 서준아, 왔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어땠어? 늘 똑같지 뭐. 박서준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교통체증, 손님들. 내일은 국세청에도 불려갔어. 국세청. 강민호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거 안 좋은데. 내 동생이 2년 동안 걔들이랑 싸웠어. 결국 파산 신청했지? 빚은 다 탕감됐지만 신경은 엄청 썼다고. 끔찍했대. 나도 파산 신청하라고들 하더라. 박서준은 강민호가 건네주는 맥주병을 받았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변호사 비용, 서류 처리 비용. 근데 난 돈이 없어. 법률구조공단에 가봐. 강민호가 조언했다. 거기서 저소득층 도와주잖아. 너 이제 딱 저소득층이네. 저소득층. 박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회사, 아파트,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방 한 칸에 사는 저소득층 택시 기사였다. 민호야. 박서준이 입을 열었다. 너 전처랑은 어떻게 지내? 연락해? 그럭저럭. 강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 1년은 아예 말도 안 했지? 그러다 딸이 크니까 주말에 데려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서서히 관계가 나아졌지?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 딸 생일에는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건 내가 이혼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사과했더니 그 여자가 용서해 주더라고. 용서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날 미워하는 건 그만뒀어. 그걸로 충분해.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자신도 송지우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할까? 돈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대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설명하는 것. 다음 날 그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국세청에 도착했다.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후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책상 뒤에는 심은경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가 의자를 가리켰다. 박서준이 앉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건설기술과 귀하의 개인 계좌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은경이 폴더를 열며 말을 시작했다. 과세 표준 축소, 유령 회사와의 허위 거래, 외국 은행의 미신고 계좌 등 수많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산세와 벌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숫자였다. 자진 납부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심은경이 말을 이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처벌은 최대 징역 6년입니다. 6년. 박서준은 속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전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파산 신청을 하십시오. 심은경이 딱 잘라 말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는 탕감될 수 있겠지만 그건 귀하의 문제이지 저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일을 했습니다. 납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공식 통지서를 건넸다. 박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세무서를 나온 그는 차에 앉아 앞 유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3개월 감옥에 갈 수도 있기까지 남은 90일.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우였다. 박서준, 소식이 있다.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어. 내가 3년 전에 가로챈 계약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내게 지급해야 해.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총 2억 6천만 원 후 한 달 안에 갚길 바란다. 돈 없어, 태우야. 박서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찾아내야지. 김태우가 쏘아붙였다.
아니면 법원 집행관들이 대신 찾아줄 테니. 김태우는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다. 끝이었다. 사방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국세청에서 6억 원, 김태우가 2억 6천만 원, 은행에서 3억 원 총 부채는 11억 원이 넘었다. 그에게는 출구가 없었다. 오직 파산뿐. 그리고 파산 후에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반년이 지났다. 10월은 도시를 노랗고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공원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깔렸다. 저녁은 춥고 짧아졌다. 송지우는 자기 아파트 창가에 서서 황혼에 잠기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 몇 달 사이 아파트는 변했다. 그녀는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어두운 벽지 대신 밝은 벽을, 거실에는 새 가구를, 침실에는 새 커튼을 들였다. 집에서 박서준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그의 책, 그의 사진, 심지어 커튼에 배어있던 그의 향수 냄새까지도. 이제 이곳은 그녀와 민준이의 공간이었다. 아이는 반년 사이에 훌쩍 자라 더 의젓해졌다. 지금은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잘 해내고 있었다. 집에 아빠가 없는 새로운 삶에, 하지만 안정과 평온이 있는 삶에 익숙해졌다. 이혼 후 첫 몇 달은 힘들었다. 민준이는 아빠에 대해 자주 물었고 밤에 울었으며 엄마에게 화를 냈다. 그녀는 아이를 김은영 선생님이라는 아동심리 상담사에게 데려갔고 차분한 상담사는 아이가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가 한 세션 후에 말했다. 익숙했던 세계를 잃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떠나고 가족이 해체된 것은 큰 충격이죠. 하지만 지우 씨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새로운 안정감과 규칙, 새로운 아늑함을 만들어주고 계시니까요. 곧 민준이도 적응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적응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아이는 밤에 우는 것을 멈췄고 반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렸으며 축구 교실에 등록했다. 집에서는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가끔 아빠에 대해 물었지만 예전처럼 아파하지는 않았다.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송지우 역시 변하고 있었다. 이혼 후 첫 몇 주 동안은 공허함을 느꼈다. 박서준에 대한 승리는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았고 그저 안도감과 이상한 피로감만을 남겼다. 그녀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 대가로 12년의 삶, 파괴된 가족, 상처받은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점차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자신과 아들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송지우는 직장을 구했다. 개인 치과 병원의 행정관리자 자리를 찾았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근무 시간도 좋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쉬었다.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직장에서는 그녀를 인정해 주었다. 병원장인 배성우는 그녀의 체계성과 꼼꼼함을 자주 칭찬했다. 송지우 선생님,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환자들도 만족하고 서류도 완벽해요. 이대로만 가면 반년 뒤에는 월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일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고 하루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해주었다. 물론 과거는 때때로 자신을 상기시켰다. 한 달 전 9월 초에 박서준이 만나자고 했다. 그들은 6월에 만났던 그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때 그는 기가 죽고 수척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송지우는 통쾌함 없이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분노는 몇 달 사이에 다 타버리고 무관심에 재만 남았다. 지우야,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그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나를 그저 일시적인 장난감으로만 여겼던 최수연을 믿었고 너와 민준이를 배신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그녀가 조용히 되물었다. 파산 신청했어. 박서준이 고백했다. 모든 빚은 파산 절차를 통해 탕감됐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워진 건 아니야. 3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어. 택시 기사로 일하고 친구 집에서 방 한 칸 얻어 살아. 전 동업자들은 나랑 말도 안 하고 최수연은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지우야.
정말로 모든 걸. 송지우는 그를 보며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를 보았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사람. 유감이에요. 서준 씨,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깨달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바로 너였어. 그리고 난 그걸 잃어버렸지? 그들은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박서준이 일어섰다. 민준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말고 주말에요. 아이 인생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송지우는 생각했다. 아이가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박서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사무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을 구부린 채 떠났다. 송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이 아닌 슬픔을 느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이렇게 끝나버린 12년에 대한 슬픔. 그 만남 이후 민준이는 아빠를 만나는데 동의했다. 2주에 한 번 박서준은 아들을 데리고 몇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화를 보고 공원에 가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송지우는 묻지 않고 아이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이제 항상 저렇게 슬퍼 보여? 모르겠어. 아들 송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아빠한테 달렸겠지? 일어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아빠가 불쌍해. 아이가 고백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화가 나. 우리를 버렸잖아. 그래, 버렸지. 송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건 아픈 일이야? 하지만 그거 아니? 화나는 건 당연한 거야.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감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중요한 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거야. 항상. 민준이가 그녀를 안았다. 알아, 엄마. 지금 10월의 저녁 창가에 서서 송지우는 이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7시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닭고기와 채소를 꺼내고 가벼운 재즈 음악을 틀었다. 요리를 하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반년 전 그녀는 남편이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겁에 질린 가정주부였다. 오늘 그녀는 직업과 집,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박서준에게서 받은 보상금과 그녀의 월급은 품위 있고 편안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그녀는 영어 학원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민준이가 외할머니 댁에 있을 때 저녁 시간에 갔다.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다. 어쩌면 1년 뒤에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언어 능력이 생기면 다른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 그녀는 피트니스 클럽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몸매를 가꾸고 스트레스를 풀었다. 운동 후에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지인들이 생겼다. 병원 동료들은 가끔 회식이나 카페에 같이 가자고 그녀를 초대했다. 송지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응했다. 병원 의사 중 한 명인 치과 외과 의사 권도윤은 최근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그저 친구처럼. 그들은 일, 인생,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혼했고 10대 딸을 키우고 있었으며 가족이 해체된 후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 있잖아요. 지우 씨, 그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이혼 후 첫 해에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기회라는 거려. 그래서 더 나은 걸 만드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노력 중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다.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일도 마음에 들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요.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난다면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 그것은 멀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박서준과 겪은 모든 일 이후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다. 어쩌면 1년, 2년 뒤에는 준비가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그것 또한 괜찮았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송지우는 식탁을 차리고 민준이를 불렀다. 아이가 달려와 식탁에 앉아
접시로 손을 뻗었다. 숙제는 그녀가 물었다. 다 했어. 민준이가 닭고기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수학 시험인데 준비 다 했어. 잘했네.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먹고 30분 동안 컴퓨터 게임해도 돼. 우와, 아이가 기뻐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학교, 민준이의 친구들, 다가오는 주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서준과의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 있었던 긴장, 두려움, 침묵이 없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다. 저녁 식사 후 송지우는 설거지를 했고 민준이는 게임을 하러 달려갔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지난주에 산 추리소설 책을 폈다. 책을 읽으며 고요함을 즐겼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혜진 변호사였다. 지우 씨, 안녕.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혜진 씨, 고마워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있잖아, 토요일이 내 생일이야.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할 건데 한 20명 정도? 올래. 송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토요일, 민준이는 외할머니 댁에 있을 것이다. 갈게요. 그녀가 결정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잘됐네. 기다릴게. 아, 내 남동생도 올 거야. 최근에 이혼했고 엔지니어로 일해. 괜찮은 남자야. 소개시켜줄까? 혜진 씨, 그러지 마요. 송지우가 웃었다. 전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았어. 강요 안 할게. 혜진이 물러섰다. 그래도 마음 바뀌면 알려줘.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송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민준이를 어머니 댁에 데려다주고 보리를 보러 나섰다. 가게에 들러 식료품과 자신을 위한 새 블라우스, 민준이를 위한 보드게임을 샀다. 서점에 들러 신간을 훑어보고 소설 2권을 샀다. 저녁에는 이혜진의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새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머물 곳, 사랑하는 아들, 직업, 계획, 그리고 자유가 있었다. 이혜진의 파티는 즐거웠다. 손님들은 이야기하고 웃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송지우는 이혜진의 동료와 친구들인 몇몇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혜진의 남동생인 진우는 똑똑한 눈과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진 호감 가는 남자였다. 그들은 주방에서 일, 도시,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박식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지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순간 송지우는 그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 연극 보러 갈래요? 그가 파티가 끝날 무렵 제안했다. 드라마 극장에서 아주 좋은 연극을 한다고 들었어요. 송지우는 망설였지만 이내 생각했다. 왜 안 되겠어?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문화생활이잖아.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같이 가요. 그들은 번호를 교환했다. 송지우는 좋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2주가 지났다. 10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날씨는 더 추워졌다. 송지우는 늦은 저녁,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짙은 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낡은 택시 옆길가에 서 있었다. 박서준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휴대폰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송지우는 멈춰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반년 사이에 늙었다. 얼굴은 수척하고 등은 구부정했다. 그녀의 마음이 아려왔다. 연민과 함께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이해 때문이었다. 박서준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멈춰섰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연기를 내뿜었다. 송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 지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좋아 보이네. 고마워요. 일하는 중이에요. 응, 콜 기다리고 있어. 그는 담배를 껐다. 민준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공부도 잘하고 축구 교실도 등록했어요. 곧 시합이 있는데 당신이 왔으면 좋겠대요. 정말 박서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가 오길 바란다고? 네, 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요. 올 거예요. 물론이지. 꼭 갈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송지우는 떠나려다가 문득 물었다. 서준 씨, 당신은 어때요?
정말로 어떻게 지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힘들어. 그래도 이겨내고 있네요. 노력 중이야. 그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달리 뭘 하겠어? 포기할까? 아니, 나한텐 민준이가 있잖아. 아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지. 송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요. 버텨요. 서준 씨 아들을 위해서. 지우야,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그가 불렀다. 너 날 용서했어?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언젠가는 용서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이상 화는 안 나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죠. 고마워. 그가 속삭였다. 송지우는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갔다. 집에는 민준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부탁으로 이웃 아주머니가 외할머니 댁에서 일찍 데려왔다. 그녀는 아이 방을 들여다보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아들에게 뽀뽀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마지막 잎사귀들을 아스팔트 위로 몰아갔다. 송지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절박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던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혼 후 첫 몇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느끼는지에 대해 자유는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수리한 방 하나하나, 새로운 직장에서의 하루하루, 아들과 함께 보낸 저녁 하나하나, 새로운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 조금씩 다가왔다. 자유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암이다. 그리고 송지우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 아들, 그리고 온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박서준은 자기 차에 앉아 휴대폰 속 민준이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행복하고 근심 없이 웃고 있었다. 박서준은 자신이 이 행복한 가족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잃지 않았다. 만약 그가 노력하고 변하고 증명한다면 언젠가 민준이가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희망에 매달렸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새로운 콜이었다. 박서준은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걸어 출발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모두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계속되었다.